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이죠. 2분기 보고서를 살펴볼 겁니다. 사실, 오늘도 야근을 하고 온지라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도 볼 건 봐야겠죠. 2분기 보고서에, 기존과 다르게 소개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2분기 보고서를 뭐 일주일 뒤에 막 설명하고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방송을 켰고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분기 보고서 이 소중한 시간에 핵심 사항들 쫙쫙 뽑아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저기 창문 좀 잠깐 닫고 올게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지? 감자 형님 어서 오세요. 오라. 다리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라. 그 마이크를 좀 개선을 해봤거든요. 그 리플렉션 필터라고 해갖고 그거 하나 샀어요. 이 마이크 소리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방에 소리를 흡수할 그런 게 없어갖고, 제가 뭐 이제 방송인이나 또는 뭐 가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홈 레코딩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흡입할 게 없어갖고 벽에 막 튕겨져갖고 막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사우나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이 리플렉션 필터라는 거를 좀 사갖고 껴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보다 이런 울리는 게 줄어들었으면 하는데, 꼭 그렇게 마이크 퀄리티가 올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슬리모라님도 어서오세요. 어라어라. 자, 일단은 마이크 개선 노력을 했는데 꼭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2분기 보고서 시작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만 포인트로 짚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리프사 XRP2 계정이라고 뉴욕주에 있는 금융당국한테 비트 라이센스를 받고, 그리고 리프사가 2017년인가 16년에 그 미국에 있는 금융 감독을 하는, 이 화폐 관련된 감독을 하는 핀센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가받지 않고 XRP를 파다가 벌금을 받고 이제 XRP2라는 전문회사를 만들었는데, 목이 아프네 갑자기. 잠시만요. 목에 뭐 걸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이어 말씀드리면, XRP2로부터 이제 이 OTC 세일이 진행이 되죠.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계정에서 비트스탬프라던가 또는 이 ODL 파트너 거래소로 돼 있는 뭐 비소라던가 이런 데로 특정 XRP 물량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보여드린 적 있죠. 그거는 뭐 몇 달 되기도 했고, 가장 최근 거는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때마다 제가 확증은 없는데 리프사가 아무래도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 정황이다. 하지만 확실치 않다. 정황에 따라 추정컨대 가능성은 그게 가장 높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보고서에 그와 관련된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거의 99%인 것 같아요. 리프사가 지금 ODL 처리 관련해서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언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하다가 설명할 때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신 거 그리고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리프사가 우리가 쓰는 오픈마켓에서 XRP를 구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우리 좀 도와라. 니네 XRP랑 독립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거리감 두지 말고, 마치 나중에 칼 손절할 것처럼 XRP 문제 생기면 그런 스탠스 하지 말고, 너희 솔직히 우리 생각해서라도 야 오픈마켓에서 XRP도 사고 그래 니네 회사가, 막 이런 기대, 그런 맥락의 얘기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직접 밝혔어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켓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거, 그와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때 6월 29일 날 라이브 방송할 때 리프사 XRP OTC 판매량을 분기별로 이렇게 추려갖고 지금 보이시죠? 분기별로 추린 다음에 2분기 때 거를 예상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냥 예측이라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팩트로 얘기한 거잖아요. 역시나 OTC 세일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돈 79님 구독 감사합니다. 리얼돈님 구독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분기 작년 이때보다는 훨씬 못할 거고 4분기보다도 못할 거고 1분기 때보다 많을 거라고 이제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할 거고 동시에 리프사 이 OTC 세일이 늘은 이유에도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인트고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그 ODL 양이 급감한 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올해 한 6월 며칠이죠? 6월 8일쯤?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때 애쉬가 인사이트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ODL 관련돼서 우리가 포커싱을 어디에 맞춘다? 원래 목표로 했던 리테일 레미터스. 지금 뭐죠? 로우 밸류지만 트랜잭션은 굉장히 하이, 많은 거래 숫자는 많은데 그 거래랑 처리하는 금액이 적은 로우 밸류인 그 리테일 레미터스 시장 그리고 더 나가서 SME 중소기업들 대금 처리하는 거 거기에 본인들이 포커싱을 맞춰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ODL량이 급감했잖아요. 기존보다.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설명만 갖고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ODL이 줄은 거는 이런 펀딩이라던가 재무적인 관점에서 뭐 차익거래라던가 이런 거 다 커트시키고 오로지 지금 얘기한 리테일 레미턴스랑 중소기업 대금 처리하는 데만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고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본연에 맞는 리얼타임 세틀먼트에 맞는 그런 것들만 ODL로 지원하고 나머지 커트시켜서 양이 줄은 것 같다. 그 맥락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였던 데이터, 팩트 그리고 정황들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고 아마 이럴 걸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했던 것들이 이번 보고서에 그대로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분기보고서가 작년 4분기인가 3분기 때부터는 맨날 이 얘기로 시작을 해요. 첫 문단이 이 얘기입니다. 리프사 두 가지 포인트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에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리프사는 투명하다. 리프사 투명. 거의 투명인간급. 그래서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걸 다 깐다. 본인들의 투명함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런 데 없다. 우리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XRP 홀더다. 여기 있죠. 책임감 있는 어디있지? 여기 있잖아요. 리스폰서블 스테이크홀더라고 되어있죠. 책임감 있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홀더다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또 밝히면서 출발하는데요. 뭐 이 내용은 매번 봤던 거라 중요하진 않죠. 뻔한 얘기라 다음부터는 저기 안 짚을게요. 자, 보고서는 매번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XRP 세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세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요 관점, 첫 번째 문단에서 주요 관점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분기 때 거의 200만 달러 좀 안 되는 정도의 판매밖에 못 올렸어요. 리프사가 OTC 세일을요. 근데 이번 2분기 때는 얼마? 3,200만 달러. 잘못 적었죠. 빵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거의 한 32배까지는 아닌데 3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6월 말에 이미 한 달 전부터 데이터 통해서 추정했던 것처럼 겁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 OTC 세일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OTC 세일이 늘은 거 어디에 집중했냐면 ODL 고객들한테 집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OTC 세일이 늘은 거는 이 판매는 ODL 고객들을 위한 거다. 거기에 대한 XRP 리퀴디티,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새롭게 추가되는 통로들 있잖아요. 아직 5대 추가 통로가 열리진 않았지만 그런 거 열리는 거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부분, 핵심 사항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OTC 세일은 ODL과 관련이 있다. 이걸 위해서 판매를 늘린 거고, 그 목적으로 판매된 거라는 거, 그거를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맥락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많이 언급하는,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과연 리프사는 우리 오픈마켓에서 XRP를 살까 안 살까 그 얘기인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세컨더리 마켓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장내외 거래, 장내외 거래 얘기하는 거고, 장외 거래는 OTC 트레이드를 제공하는 곳 있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장내는 우리가 쓰는 업비트나 뭐 이런데, 비트스탬프, 거길 얘기합니다. 이 두 군데를 포함해서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바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사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이거는 제가 추측하건데, 추측보다는 거의 확실에 가까워요. 이게 맞을 겁니다. 이 바이가 테이커로서 바이하는 게 아니라 메이커로서 바이하는 것 겁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거 있죠. 여기 시장 가격이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 한 뭐 10,000원이 시장 가격이다 현재. 그러면 XRP를 팔려는 쪽은 10,000원보다는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11,100원. 그리고 XRP를 사겠다고 미리 오더 주문 걸어놓는 쪽은 뭐 9,900원에 사겠다, 이렇게 걸어놓겠죠. 리플사가 이 바이어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을 얘기해요. 요거를,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있죠. 뭐 흔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블록체인이나 또는 리플사가 지금 특화되어 있는 분야, 리플사가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인 이 금융에, 기존 레가시 금융을 좀 더 혁신시키겠다, 이런 내용에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암호화폐를 투자로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지금 리플사가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를 막 흔히 막 뭐랄까요, 대개 암호화폐들이 뭐 우리가 바이백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바이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메이커 역할로서 이렇게 오더북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이백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 XRP 가격을 떡상시키기 위해 막 특정 가격에서 매수벽을 쳐놓고서 막 리플사가 사주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기대하시거나 이걸 연상시키시면 굉장히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이신 거고, 지금 리플사가 얘기하는 거는 직접 언급은 없지만 정황상 마켓메이커로서 이 오더북을 통한 이 스프레드 차익을 노리는, 요걸 통해서 바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더북에 셀오더도 걸고 있을 거예요.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바이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에 대해 시장 가격으로 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할 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죠, 이거는. 자, 그러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자 보세요. 앞에 어떤 얘기가 나있냐면, 왜 마켓메이커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자, XRP 마켓 자체가 이 비용이 최소화되고 이 고객들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리플사가 여기서 책임 있는 리퀴디티, 그러니까 역할,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동성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리플렛 ODL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더 리퀴디티가 늘어나고 더 추가될 거다. 새로운 뭐 마켓메이커나 이런 거 추가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XRP 시장. 그래서 그건 거예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게 리플사가 지금 그 앞에 얘기한 리스폰서블 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즉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선 이 얘기 때문에 이거는 MM 역할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인 거죠, 앞쪽이 사실상. 그래서 이 단락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오픈마켓에서 리플사가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OTC 세일에 관련된 거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전체 볼륨의 이 퍼센테이지로 또 언급을 합니다. 지난 분기에 OTC 세일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전체 볼륨 대비, 한 분기 동안의 전체 볼륨 대비 0.006%에 불과했는데 판매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0.1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놀라시지 않아도 되는 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거 한 0.7%까지도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분기에 프로그래매틱 세일, 즉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그냥 내다 던지는 식의 판매가 지금 한 3, 4분기 정도 연속으로 지금 아예 중지돼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판매 관련해서는 자, 그리고 전형적인 보고서의 그 틀이죠.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거는 XRP 가격이나 볼륨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이제 볼라틸리티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과 대비해서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볼라틸리티 부분인데요. 보면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XRP가 가장 낮았는데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가격 변동성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 XRP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적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적었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적었다는 거는 말 그대로 가격 변동이 적었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도 않았고 잘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격 변동성이 높은데 가격은 계속 우상향했다. 그거 가장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해석된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말 그대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 얘기가 나오죠. 에스크로도 이미 제가 매달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한 달에 10억 개씩 풀리는데 한 분기는 즉 3달이죠. 3달 동안 30억 개가 풀렸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6억 개가 돌아갔습니다. 즉 4억 개를 리프사가 남겨놓고 26억 개를 다시 에스크로로 묶었다는 얘기고요. 그 남은 4억 개는 리프사가 뭐 판매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사용을 했겠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요 6월 달에 OTC 세일 늘어난 거를 한 달 전에 설명드릴 때 이때 에스크로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때쯤에 6월에 판매량이 늘면서 사실 5월부터 늘긴 했죠. 늘면서 2억 개를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다가 매달 갑자기 2억 개로 늘렸다. 이건 아무래도 OTC 세일 판매도 늘은 영향이 클 거다.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한 달은 2억 개를 남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4억 개를 남겨서 사용을 했고요. 자, OD에 관련된 거 얘기 나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OD의 사용량에 대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OD에 관련된 내용 나오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다 빼고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합시다. 뭐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2분기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리플렛 전체 볼륨, 리플렛 볼륨. 리플렛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페이먼트 서비스입니다.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 페이먼트 전체 볼륨이 뭐 100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100억이라고 할게요. 설명상. 조 단위로 할까요? 기분 좋게. 100조가 있으면은 그 중에 20조가 OD의 볼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100조로 리플렛이 2분기 동안 이 금액을 처리했다고 하면은 그 중에 20조는 ODL로 세틀먼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조는 뭘로 했다? 기존의 노스트로 포스트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존 금융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또는 서드파티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제 세틀먼트 하는 그것도 역시 노스트로 포스트로 개념이죠. 그걸 통해서 세틀먼트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를 또 하네요. 금융기관들 실적, 회사들, 기업들 실적 보고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전년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2019년 상반기 대 2020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말까지 해서 비교를 했을 때 11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2019년 상반기 때 이제 OD의 볼륨이 1조였다. 그러면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인 상반기 때는 11조가 됐다는 얘기죠. 11배 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2분기 때 리플렛 볼륨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거의 20%가 OD의 볼륨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만 갖고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 있느냐?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SBI 그룹의 발표, SBI 레밋의 발표를 볼 때 거기에서 여기에서 단서가 좀 나오죠. 요거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자, 보시면은 SBI 레밋이라는 이 계열사가 리플렛을 사용하고 있는 SBI 그룹의 회사죠. 자, 보시면은 이 친구들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처리한 볼륨에 대해서. 어디였죠? 여기 안 나와있나요? 1조엔 돌파. 이거 하면서 얘기했는데? 잠시만요. 눈에 안 보이네요. 특정 기간을 쪼개서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보이지? 제가 뭘 놓치고 있나요? 그냥 1조만 나왔었나? 아닌데, 봤는데 4월까지 얼마였고 4월에서 7월이 얼마 늘었다라고 내용이 나온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 안 나있죠? 제가 못 찾는 건가? 어쨌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SBI가 본인들 그 실적 보고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리플렛 볼륨의 절반이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역계산이 가능하죠. 얘를 통해서 SBI 레밋 통해서 얘가 절반이라고 하니까 얘 곱하기 2를 하면 대충 리플렛 전체 볼륨이 나오겠죠. 거기에 20% 정도가 ODL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ODL 볼륨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면은 지금 바로 계산을 해볼 텐데 지금 제가 못 찾는 건지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수치를 찾아놓고 역계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충 어느 정도였는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OD에 관련된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6월 8일날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본인들은 이 재무적인 지불, 리얼타임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차익 거래를 위한 것들, 뭐 여러 가지 펀딩을 위한 ODA 사용, 이런 거는 다 배제를 하고 오로지 본인들이 집중하는 이 스몰 미디엄 사이즈 엔터프라이즈 페이먼트, SM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리고 레미턴스, 리테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밸류, 하이 볼륨, 그 부분에 이제 리얼타임이 필요한 거기에 집중, 사용에 집중하겠다고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ODL이 줄은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죠. 기존의 뭐 머니그램이나 이런 데가 고객의 레미턴스 송금 서비스 요청에 대한 거 처리뿐만이 아니라 본인들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재무적인 지불 있잖아요. 트레저리. 본인이 뭐 외국에 있는 다른 기업의 뭐 제품이나 제화를 사들일 때 아니면 펀딩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때 이런 거에 ODL을 썼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리포사가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 쓴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라이브인데 라이브입니다. 네, 녹방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XRP 통합 그리고 리퀴디티 업데이트라고 해갖고 처음에 XRP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ODA 성공의 정말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그거죠. 유동성 있고 그리고 로버스트, 그러니까 뭐 견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장을 개발해내는 게 ODA 성공의 열쇠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활동들을 얘기해줘. 2분기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바이낸스가 보시면은 옵션 거래를 런치를 했다고 그거를 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파생 상품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후오비 DM에서 4월에 이 XRP 관련된 파생 상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XRP 자체를 홀드하고 쓰는, 그러니까 마치 외환시장에서 역할하듯이 XRP를 사용이 되려면 이런 선물시장이나 옵션 거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지 이 실제로 XRP를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이 뭘 할 수 있죠?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이 활동조차 못하는데 지금 그런 거와 관련돼서 어떤 기반들, 이코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이낸스와 후업이 예를 들면서. 자,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2분기에 있었던 시그넘 얘기도 하고요. 스위스에 있는 시그넘뱅크가 XRP를 서비스에 추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로에시라는 곳이 XRP를 이제 세틀먼트 지불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제로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네요. 시드 CX라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는 CFTC한테 스왑 익스큐션 퍼실리티 이 부분에 대해 승인을 받은 회사라는 거죠. 합법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뉴욕의 비트 라이센스, 뉴욕 금융당국의 비트 라이센스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뭐 자회사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XRP를 세틀먼트로 써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아마 제로이시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솔직히 처음 듣는데 비트페이나 이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안 봐도 비디오. 자, 그리고 스위스컴 블록체인이라는 곳에서 보면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소개가 유럽에서 XRP를 DAPPI 플랫폼이라는 곳에 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XRP 레저에 이 광대한 사용 관련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액세스에서 그런 걸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페이먼트 스타트업인 어폴드가 XRP와 통합을 완료했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유동성이랑 볼륨 관련된 얘기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색적인 거는 MVT라는 거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로 사용됨으로써 밸류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레이시오 해갖고 200점 512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본인들 얘기로는 2분기에 모든 디지털 에셋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 1등을 했다. MVT 수치로는. 그러면서 뒤에 또 얘기하는 거, 이 뒤쪽 단락에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리프사가 엔지니어링 쪽에다가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 통해서 분석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죠. 통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와 가격 변동성 그리고 네트워크 수수료 이런 것들 크게 변화를 겪을 시기에 XRP 사용량이 증가했다. 이런 통계학적인 관점, 그런 데이터의 기반으로 XRP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치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뭐에서도요?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도.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XRP를 가치 이동 수단으로 브릿지로 쓰고 있다는 거를 방금 얘기한 그 통계학적인 데이터, 이런 증거들, 팩트들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XRP가 본인들이 이제 목표로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브릿지로서 실제적인 사용도 보이고 있고 이거를 통계학 관점에서 MVT라는 수치로 전환해서 봤을 때도 모든 디지털 에셋을 다 포함하더라도 거기서 1등이다.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XRP가 이런 가치 이동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황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MVT라는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처음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리프사가 이 MVT 수치로는 200점 51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막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수학,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더하기 마이너스 막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자체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되는 확실한 그런 수치, 약속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방송 때 또는 뭐 나중 방송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확인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프사는 MVT 수치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수수료 상승했을 때 XRP 브릿지 사용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XRP가 점점 더 브릿지 커런시라는 목적에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에 스프링 활동에 대해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스프링이라는 이 개발자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스프링에 46개가 넘는 회사들이 합류했다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페이 아이디로. 여기 나와있죠, 목록들. 여기 눈에 띄는 건 플러터 웨이브인데 이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거든요. 이것도 눈여겨보십시오. 언젠가는 활약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고라든가 비트페이 이런 것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코멘터리, 뭐 해설, 논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OCC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라이언 브룩스라는 사람이 지금 가갖고 OCC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규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그 내용. 미국 은행들이 크립토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의장이죠. 이 사람이 현재는 아닌데 이 사람이 논문을 썼던 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 논문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프라이빗 섹터, 공공이 아니라 본인 기업으로서 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겠다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FPB라고 하는 이 소비자 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 페이퍼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이제 리플사 XRP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뭘로 언급이 됐었죠? 고객들을 위한 트랜스페런시. 기존의 이 송금에 있어서는 고객이 송금을 보내려고 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라던가 본인이 이걸 보냈을 때 도착할 때 돈이 얼마로 도착할지, 그리고 수여져 있는 수수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송금을 결정하기 전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게 확실하게 표기가 안 됐거든요. 근데 뭐는 된다? 리플사의 솔루션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한테 소비자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걸로 소개가 됐거든요. 여러 가지 소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어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인도가 여전히 이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리얼돌79컴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까 구독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리플사 때문에 알게 됐네요. 이 암호화폐 관련된 폴리시 프레임워크, 정책 프레임워크 관련돼서 엄격하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SEC 위원인 요 헤스터라는 사람, 헤스터라는 사람이 5년 임기로 이제 지명됐다는 얘기죠. 증권 에이전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문회는 7월로 예정돼 있다라고 7월에 했다라고 돼 있는데 뭐 통과됐겠죠?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유럽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EU 돼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고 지금 하려고 한다. 새로운 레귤레토리를 만들려고 한다. 규제안을. 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무브라고 되어 있는데 무빙이죠. 가격이나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네요. 가격 얘기하는 게 아니네. 지금 폴이라는 사람이 폴 튜더 존스라는 사람, 매크로면은 이제 거시점을 얘기하겠죠. 거시관점. 거시관점의 투자자인 폴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해지 수단으로 샀다고 하네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JP 모르건은 이제 제미니아 코인베이스에 이 은행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거 뭐 기사로 보셨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얘기도 나와있네요. 설문조사에서 800개의 기관 응답자 중에 36%가 디지털 에셋 또는 파생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금융당국은
그랜티드 제공했던 건데 비트 라이센스를 에리스 X라는 곳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하는 회사죠? 갑자기 궁금하네요. 한번 볼까요? 에리스 X 2017년에 창립됐고요. 뭐 이거 익스체인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거래소 아닌가요? 네, 넘어갈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뭐 그냥 출금했다는 얘기인데 네. 별 의미 없고요. 비트코인 100만, 1000만, 2억 달러가 넘는 수준을 출금했다는 거죠. 사용자들이. 뭐 별 의미 없고요. 자, 그리고 인더스트리, 산업에 관련된 얘기죠. 중국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 그 CBDC 관련돼서 요즘에 출시하고 막 테스트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에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인민은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스타벅스 그리고 서브웨이, 맥도날드를 포함해서 본인들 로컬 비즈니스, 그러니까 본인들 나라죠. 거기 19개 로컬 비즈니스 기업들과 같이 이 앞서 얘기한 디지털 위안 있죠? 런치한 거, 그 트라이얼 파일럿 프로그램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팔과 벤모는 이 암호화폐를 추가할 계획이 있다. 그들 플랫폼에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 나와 있고요. 브라질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왓챗, 즉 페이스북이 소유한 요거 메신저 얘기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 페이먼트가 가능한데 브라질 내에서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센스를 정식적으로 승인받지 않고 해서 그런 사유로 아마 중단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는 사파리컴의 엠페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소식을 전달하고 있고, 바이낸스는 나이지리아에서 크립토 페이먼트 어플을 출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볼트, 여기 같은 경우는 700만 명의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리프사의 2분기 보고서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쭉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런 의미로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상당히 기존 보고서랑은 좀 다른 얘기들, 그리고 우리한테 단서가 될 만한 그런 데이터나 또는 정보가 공개돼서 굉장히 좀 볼 게 있던 흥미로운 보고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리프사 2020년 2분기 보고서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때 여러분들 궁금한 거 또는 하고 싶은 얘기도 함께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